죽음,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물론 요청하신 제목도 있겠지만 생, 사, 영, 생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넓혀 호스피스 완화 의료 현장에서 환우와 가족에게 영적 돌봄을 포함한 품위 있는 돌봄을 제공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고 지도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저희들이 학습 목표는 3가지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영성을 포함한 삶과 죽음에 대한 나의 경험과 나의 기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늘 부분적인 지식이고 부분적인 경험이겠죠. 그것을 영성을 포함한 삶과 죽음에 대한 타인의 경험과 기억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로 리서치가 되어진 근거 중심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2가지를 합해서 영성을 포함한 삶과 죽음, 임상적인 경험과 기억으로 묶어낸다면 우리가 생사영을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콜스의 경험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가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삶과 죽음,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이 4가지의 의자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과 연결을 하고 있을지 한번 이미지네이션을 시도해 보시죠. 2번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지의 나무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나무와 연결이 되시는지요?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삶과 죽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B와 D 사이의 C다.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인생은 태어남,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의 선택, choice이다. 정리를 잘 해놓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의 인생 중의 삶과 죽음 아니면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12시간으로 만약 나누어 본다면 그 시계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삶과 죽음은 숨과 그리고 쉼이다. 이 정리도 무척 잘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삶과 죽음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의 통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몇 가지의 글귀들을 따온 것이 있다면 탄생이 삶이듯 죽음도 삶입니다. 드는 발도 걸음이고 내딛는 발도 걸음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성장의 단계입니다. 아마 2번째 퀴블러로스가 얘기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오늘 많은 부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예술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죽음을 타부, 하나의 금기 현상으로 두고 있었지만 오래전서부터 죽음은 인생의 큰 질문이고 다루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보통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상당히 의학적인 개념의 내용이겠죠. 심폐 기능이 멈춰지고 뇌 기능이 멈춰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전도도 체크를 하고 그러면 이제 death pronunciation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죽음이라는 것을 근거 중심 아니면 기록 중심 남기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쭉 갑니다. 근데 왼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beginning of life에서 end of life로 가는 게 이렇게 밥사발 뒤집어 놓은 것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덤은 주로 밥사발을 엎어 놓은 것 같은 봉분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죽음이다 설명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의 한 장을 이렇게 펼쳐 보이기를 원하는데요.
기존의 의료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모든 병원은 의원이었습니다. 의를 다루는, 의료를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는 질병을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기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의 돌봄, 신체적인 돌봄 위주, 완치가 목적입니다. 또 활력 징후, 그래서 바이탈 사인이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 보이려고 하는 다른 면이 완화 의료, 팔리아티브 케어라는 영역입니다. 여기는 질병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증상을 완화해서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돌볼 수 있다는 것이고, 신체적인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사회적 돌봄을 전인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상에 대해서는 바이탈 사인만 보는 게 아니라 안정감, 웰빙이죠. 통증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어떻게 이분이 잠을 잘 자고 또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는 측면의 의료가 완화 의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도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물론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놓은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면 고난과 고통을 잘 못 견디는 거죠. 불편한 것을 싫어하고 심한 통증을 빨리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임종기 환우는 또 통증뿐만 아니라 자기의 변화되는 외형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암 중에도 물론 신체에 있는 암이 있지만 이 두경부암 쪽에 계신 분들은 자기의 외모가 함몰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너무 어려운 과정인 것입니다. 또 그동안 죽음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같이 동행해 줬어야 될 일인데, 이제는 가족과 분리가 되고 의료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의료를 끊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고려장을 친다, 아니면은 어번던, 버려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로가 죽음을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죽음을 중심으로 의료, 또 장례업, 또 그동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무덤 대신 다른 이런 장례 이후에 임종하는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가 너무 큰 파이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은 죽음의 동반자여 죽음은 삶의 시작이니 어느 것이 근본임을 누가 알랴 하면서 생과 사는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교 전통에서는 두려움과 공포 대상이었고요. 불교에서는 회귀를 한다 해서 환생, 이런 회귀를 생각을 했고요. 유교에서는 죽음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도 식탁을 차려주는 이런 예의 법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삶과 죽음이 또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는 것이다 보기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시대적 변천을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 레퍼런스가 있고요. 처음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후의 세계에 대한 염원이 컸기 때문에 무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내 죽음이 오지 않았지만 타인의 장례식장에 참석하고 타인의 장례식을 TV로 지켜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면서 아직 나는 죽지 않지만 상실과 애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사냐고요? 일단은 죽음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의료가 발달하면서 끝까지 살려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과의 만남은 적어지고 의료인들과의 만남이 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도 상당히 인상 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정효은 님이 지적 융합 담론으로서 사생학 연구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2010년에 보고가 되어졌는데 이 연구는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죽음과 생명 그 사이에 사생관, 그러니까 타나톨로지라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인문학적인 연구와 또 과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두 가지가 다 되어지고 문화, 전통 이런 걸 포함한 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인상 깊게 본 논문입니다. 거기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도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근대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고, 근대에는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고, 현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의 죽음이고 가족 구성원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는 병원에서의 죽음과 이것이 사회 구성원들 책임이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 지형도 전체를 보면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것이고, 전체를 삶의 강조를 둘 때가 있는 걸 성장기, 그리고 삶과 죽음이 거의 같은 시기에 와 있는 이제 노년기 들어서실 때에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았고, 이제는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가족들 모두가 다 죽음을 준비해야 될 시기를 사멸기라고 본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당사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자녀, 그리고 그것을 더 보는 또 제3대 여까지 같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 교육은 유치원서부터 양로원, 요양원 이런 데서 전체 다뤄져야 될 교육의 과제다라고 제시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의료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인문학적으로 같이 보면서 역사, 철학, 문학, 종교 이런 것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봐야 된다고 한 접근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PDF를 내려 받으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죽음이라는 영역의 책을 써서 밀리언셀러가 된 분이 있다면 바로 퀴블러 로스의 죽음에 대한 책들입니다. 이분은 죽음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또 마더 테레사를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해서 만남으로써 죽음을 지켜본 임상가와 죽음을 지켜본 연구, 인터뷰를 해서 논문을 쓰는 분이죠. 리서처가 같이 만나서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death 명사로 보지 않고 죽어감이라고 하는 dying, death, dying 이거를 분리를 했다는 것이 참 탁월한 연구 결과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차 이제 우리는 준비된 죽음을 고민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된 죽음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상실보다는 그 죽음을 과정을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은 종결이 아니라 남은 자와의 관계로 기억되어지고 계속해서 승화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애도와 상실, 슬픔, 그것이 수용하는 내어진 모든 과정에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식구, 친구들만은 역부족이고 그들이 겪는 후유증을 이 사회가 같이 이완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또 죽음은 삶의 완성으로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음의 질은 아시다시피 상위 천정 지붕 있는 부분이 상위권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중위권에 있는 것이고 바닥 쪽으로 내려오면서 하위권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 많은 부분에 좋은 점을 가지고도 있지만 죽음의 질은 32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중위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홍콩이라든지 또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만 하더라도 죽음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또 어떤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일들, 죽음에 대한 교육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임종기에는 우리들이 자세히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면 절망감, 통증에 대해서 우리는 통증 완화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은 환자들과 가족은 통증이라는 것은 페인이라고 본다면 고통이라고 하는 서퍼링 쪽에 더 큰 영역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에는 죽음을 앞두고 수치심과 죄책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안 되기 때문에 분노,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는가, 왜 우리 가족에게만 오는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분노가 있습니다. 또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무력감, 고립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불안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구나라고 하는 단절감이나 파멸감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조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계 방향으로 보친다면 통증이나 다른 증상에서 해방되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 의료인들이 이 부분을 잘 도와주고 계신 거죠. 근데 그거는 4분의 1쪽에 불과하다는 거죠. 3시에서 6시 방향에 본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것. 아까 보셨지만 기존 의학에서는 다룰 수 없는 의학을 완화의료 쪽에서는 이 부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시서부터 9시 방향 보실까요? 친근한 환경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임종기가 되시면은 이제는 소풍도 다니시고 편안한 것 드시고 혹시 토하더라도 혹시 배설을 하더라도 그냥 원하는 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뭘까요? 친근한 환경 속에 어차피 의료로서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영역,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불편을 좀 겪더라도 통제하지 않는 것이죠. 9시에서 12시 방향, 아무리 왜소한 환우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마지막까지 존경과 존엄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 대접받는 것, 이것을 바란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료인이 되시고 또 여러분 식구가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의료인이 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4가지 영역이 배려될 수 있는 죽음, 이것을 환우들이 바란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툰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에서 한 이야기를 다 정리하자면 요 한 그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3년 동안 보호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도 그분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가까이 있는 식구들 아니면 가까이 있는 이 사회의 전문인들이 도와야만이 죽음도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irth와 death 사이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birth와 death는 사춘간이다, 한 세트다 보시고 그 사이에 우리들이 공부도 하고 전문인이 돼서 열심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한 세트다 기억해 두시고 인생 12시간 기억해 두시면 앞의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한 장면입니다. 이미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당당한 죽음을 우리들이 돕기 위해서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떤 질문들이 좋을까? 거기에 쭉 나열해 놓은 질문들,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몇 개만 픽업해 볼까요? 본인을 가장 잘 이해해 줬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떠올리는 한두 사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등등 굉장히 포괄적인 주관적인 질문이면서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엔디드 퀘스천입니다. 또 중간쯤 가장 행복한 때가 있었다면 언제이신가요? 물론 과거에 대한 질문이지만 자기 스스로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나도 이런 존중받는 사람이었고
한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회상시켜주는 좋은 질문입니다. 의료적 한계가 온다면 어떤 생각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이 의존적인, 의료에 의존적이고 마지막에는 절망감과 배반감을 느끼는 것보다 과정을 동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가끔 여러 의료인들이 물으셔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 혹시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약간 인문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관계 형성이고 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잘 직면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을 주시는 질문입니다. 10가지 질문들이 다 좋은 내용이라 꼭 새겨두시고 레퍼런스로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팔리아티브 케어에서 보는 일들은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 오른쪽부터 보실게요. 삶의 질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과 환자에 대해서 사람을 보시는 것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의료라고 하는 중요한 파트에서 이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어세스먼트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인터벤션, 또 어떤 이발루에이션을 할 것인가, 근거 중심의 의료적 돌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시에서 9시 방향으로 갑니다. 의료가 한계가 오는 분기점이 오죠. 아큐트 테라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때가 오죠. 그러면 이제 팔리아티브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는 통증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고, 서퍼링, 고통이라고 하는 내면의 어려움을 포함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많은 걸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위협을 받고 삶의 한계를 느끼는 그때가 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학제팀의 전문가들이 함께 이 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마지막 종결이 될 때는 전인적인 돌봄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것이 팔리아티브 케어의 전반적인 표준 지침입니다. 앞의 내용을 글로 설명을 했고, 또 그것들을 각 영역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미지로 기억하시고, 또 질문들 잘 생각하시고, 또 마지막 전체적인 팔리아티브 케어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한 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부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했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Q&A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지신 영역, 또 여러분들이 가지신 질문 있다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입니다. 네, 약간의 휴식이 되었나요? 휴식 시간을 통해서는 앞에 배운 내용과 또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또 기대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마음적인 준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리프레시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 여가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2부로 넘어가면서부터 다루려고 하는 것은 호스피스. 근데 저는 호스피스라는 원어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단어로 연상을 했어요. 하나는 hope, 하나는 peace. 약간 합치면은 hope and peace, 호스피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호스피스는 독립된 영역 입원형 호스피스가 있고요. 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자문형 호스피스는 환우들이 나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고 싶지 않아. 지금 주치의 선생님과 좋은 관계야. 나는 이분을 떠나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그분이 계시는 베드사이드에 그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진행은 하면서 호스피스 팀이 그 베드를 방문해서 돌보는 형태를 자문형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적극적인 치료를 병원 중심에서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친근한 환경,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로 오늘 이제 호스피스와 영성에 대해서 다룰 때 참고한 책입니다. Spirituality라고 하는 책이고요. Living Our Connectedness. 그래서 이분들이 팀이 되어서 공동 저자를 하신 내용들인데요. 이분들은 주로 간호 전문가들이시고 간호학 교수들이세요. 근데 영성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connectedness, 연관성 아니면 연결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책에 대한 출처 조금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줌인 해놓은 거고요. 이 책을 전체적인 요약을 하자면 connectedness인데 어디로부터 연결인가, 여러분에게도 5손가락이 있듯이 좀 손가락에다가 하나씩 연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inner self, 내면과의 연결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presence, 현재와의 연결이다. 세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다. 네 번째가 자연과 환경과의 연결이다. 다섯 번째가 초월적인 신비와의 연결이다. 저는 이 책을 대하면서 영성에 대해서 정말 실용적이고 근거 중심적이며 탁월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감명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글씨들이 좀 써 있는 내용들은 그러면 이너 셀프, 내면과의 연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anger, fear, stress. 정말 이게 매치도 잘 클래시파이가 됐다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현재와의 연결에서는 실존적인 돌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의미는 뭘까?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이 실존적 돌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 이거는 관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용서 베풀어야 될 일, 용서 받아야 될 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게 다 영성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의 연결은 결국 우리들이 생일 잔치를 한다, 또 어떤 명절이 돌아온다, 식구의 생일을 축하한다, 병상에 계시는 분들도 생일 잔치 하거든요. 병상에 계신 분들도 결혼기념일 기억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아프신데 자기 자녀가 이제 사람을 사귀기 시작을 했고, 그분들이 그 사람들을 병상에 불러서 자녀들을 그곳에서 또 우리 병원에서는 약혼식을 해드리기도 했거든요. 등등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과의 연결입니다. 아프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못한다고 모든 걸 단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새로운 리추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다 영성입니다. 또 어느 종교든 기도하는 것, 초월적인 것으로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이잖아요. 그다음에 신성한 것과의 연결은 peace, 희망이라는 것, hope, 평화라는 것, 또 희망이라는 것, grace, 은혜, 자비, 이런 말들이 다 평범하게 쓰이지만 이런 추상명사들은 대부분 다 초월적인 언어들입니다. 이 5개의 영역이 다 영성이다. 그래서 영성 꼭 5손가락 안에 여러분 꼽고 모든 것은 영성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리서치를 간호학 계통에서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나이팅게일의 후예다라고 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간호사가 될 때 선설함, 나이팅게일 선설을 해요. 의사 선생님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축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이팅게일은 사이언티스트였을 뿐만 아니라 프랙티컬 미스틱이다. 그러니까 신비한 영역과 과학적인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계통에서는 디바인 로우와 유니버셜 로우, 보편적인 법칙과 또 초월적이고 신성한 법칙, 이 두 가지가 양쪽 날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를 천사다, 이렇게 백의의 천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분들의 양쪽 날개는 뭐가 달렸을까요? 하나는 scientific, 과학적이고 다른 날개는 뭐가 있을까요? divine, law,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럽 계통에서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계통 연구하시는 분들이 준 자료입니다.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의 자료인데요. 모리엔디 모델이다. 아르스 모리엔디 모델이란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Art of Dying, 죽음의 예술이다. 이러면서 이들이 봤던 영성은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영성이라고 하는 노른자 위에 소셜, 피지컬, 사이코 요 세 가지 역동이 같이 들어가고 나가고 숨 쉬면서 같이 역동을 하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영성이라는 것을 상당히 종교적인 쪽에 치우쳐서 생각을 했는데 영성은 보편 타당하면서도 또 디바인, 신성한 영역을 가지고 있구나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스 모리엔디 모델에서 보여주는 것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또 대극을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오각형에다가 넣었습니다. Forgiving and forgetting. 이것도 상당히 탁월한 역동이거든요.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과 그냥 잊어버리는 것. let it go. 그냥 가도록 하는 거죠.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nowing과 believing을 역동으로 두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에비던스 중심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들에게 peace, hope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것, love 이런 거 제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역동. 그게 believing, 그들의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랫부분을 보면 oneself,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연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연결, 사회성이 없이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홀로 존재할 때는 의미와 목적이 별로 강화되지 않아요. 호수에 물이 있어야 보트도 띄우고 낭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 중심으로 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고립된 환우들에게 가족과의 연결, 이웃과의 연결, 의료인들과의 연결, 다학제와의 팀과의 연결 이런 일들이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 이게 영성이 다루는 일입니다. 또 doing을 할 뿐만 아니라 undergoing. 어떤 것은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undergoing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역동이 있다는 것이죠. 비가 오고 구름이 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과 그 비가 내린 뒤에 무지개와 함께 뜨는 그 태양을 보는 것처럼 doing과 underdoing 이런 것들을 서로 역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holding, 내가 붙잡고 있고 집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letting go, 이제는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더 테레사나 큐블러-로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가 이런 거죠. 홀딩, 붙잡고 있는다고만 되지 않아요. letting go, 놔두세요. 놓아두세요. 그 대신 지극정성으로 그 과정을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르스 모리엔디 모델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게 봐두시고 여러분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런 오각형을 잘 별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다학제 팀 중에서 어느 팀이 어느 영역을 나누어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영성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요소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교와 영성이 공동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영성과 종교가 분리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영성에서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될 것은 로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이 옳지 않아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로 미국의 의료는 서두르고 수술하고 빨리 약물을 투여하고 그런 의료를 하지만 또 유럽의 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관찰하고 최소의 수술과 최소의 약물 투여를 하는 문화적인 관점, 로컬리티에 따라 달라요. 근데 거기에만 함몰돼 있으셔는 안 되고요. 이쪽과 저쪽을 펼쳐보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이 cultural, universal 이것을 두 개를 대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크게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이 장애우나 노약자들은 층계를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들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조금만 내주면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성에서는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포기를 합니다. 네, 영성은 우리의 한계가 있을 때 초월적인 무엇인가 신비가 있고 희망과 또 사랑 이런 것들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나온다는 것, 이런 하찮은 곤충류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한계와 초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환우들이 마지막 가시는 시간 속에 한계에만 던져두지 마시고 만들어줄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일까, 만들어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을 위해서는 근거 중심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의료와 함께 가기 위해서 영성도 늘 중요한 것이 어떻게 어세스먼트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같이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뤄야 될 영역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성에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경험과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어떤 의료의 경험을 가지셨는가?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듯이 이 사람들에게도 초기 어세스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CC 꼭 기억하시죠? Chief Complaint이 무엇이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다 우리가 들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히스토리 테이킹이 끝난 다음에는 그 Chief Complaint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그거를 해소해 드리면은 만족도가 있으신 것처럼 아, 이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이분과 사회적인 관계나 또 이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침울해지시고 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는 이분의 심리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통틀어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영적인 돌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게 다 영적 돌봄의 한 꾸러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이나 간호인이나 또 사회복지 하시는 분이나 모두가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어세스먼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어떤 의미, 용서, 관계, 희망 아주 심플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툴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돌봄도 기록을 남기고 근거 중심의 의료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아까는 이제 의미와 목적을 두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돌봄을 강화하는 영적 돌봄에 대한 질문을 또 필요로 하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빗 하치라고 하는 분은 사회복지 교수이시고 사회복지 임상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질문들, 영적 돌봄을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개만 따볼게요.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위해 참석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나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영적 돌봄과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좋은 공동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물어본 것은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저는 무종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좀 썰렁하겠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시군요. 그런 신념을 가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다 보면은 이분이 종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경험은 뭘까? 왜 그럴까? 이런 걸 탐색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일들을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의미를 찾고 계신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이분의 영적 자원을 찾아보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위에서 두 번째 것, 신앙이나 영적 자원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나요? 그래서 영적 자원과 현재를 극복해가는 대안이 있는가? 정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없다면 우리들이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걸 탐색하는 질문이죠. 영성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놓은 국내의 아티클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 종교 이걸 통틀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영성이 무엇이냐? 하나는 통합성이다. 인테그리티, 통합을 하는 것이다. 일상 속의 모든 것에서 거룩함을 느끼며 삶의 모든 영역을 성화시키려는 그녀들의 배려 속에 세상의 만물이 관심의 대상이다. 그래서 아까 자연과의 연결, 또 관계와의 연결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죠. 개방성, 이것은 벽을 두지 않는 겁니다. 가능성, 또 우리들이 한계가 있지만 초월성을 생각하는 것처럼 영성이라는 것은 오픈네스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성이라는 것은 지속성이다. 지극 정성 이런 말을 들어갈 때 이 성을 쓰거든요. continuity. 그래서 계속 반복, 지속, 규칙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성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자료에서 쭉 보시다시피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그동안 종교적이고 초월적이고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고만 봤는데 이것이 형이하학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프랙티컬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발현되는 것이 영성이구나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도표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앞에서 다룬 여러 가지 그 레퍼런스들을 참고해서 영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묶어본 것입니다. 영성은 깨움, 깨달음, awareness다. 두 번째는 영성이라는 것은 비우는 것이다. 비움. 한자에서는 공 쓰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만, 홍콩, 중국 이쪽이 다 한자권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의 자신을 비우는 거. 영어에서는 emptiness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았고요. 그러면서 그 비운 것에 새로운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풀레스다. 그리고 한자에서는 있을 유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음, 하모니 아니면 커넥티드네스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영성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과 지속성이 있는 것과 또 개방성이 있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개념으로 확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료 현장에서 아큐트 트리트먼트를 하는 적극적인 치료 단계를 통해서 완치가 되어지는 질병이 있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이제는 치료 효과가 발현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라든지 임종기를 앞둔 질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는 아큐트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팔리아티브 케어가 필요한 영역이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그 끝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곳에 의존을 할 것인가 각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적극적인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연명 의료를
굳이 하지 않겠다 하는 분들이 호스피스에 오시고, 그다음에 호스피스에서 이분이 삶이 죽음으로 종결됐다 하더라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유가족들은 아직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우리는 사별자 관리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대상자만이 사별자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죽음을 경험한 이들에게 사별자 돌봄이 필요하니까 사회적인 관심을 둬야 될 영역입니다. 사별자들이 그들 스스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많은 혼란기와 잠재기와 격동기를 거쳐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상당히 어려운 진통을 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할 때도 진통이 있었던 것처럼 죽음을 가질 때에도 진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를 삶에서 또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한 인큐베이터가 호스피스 운동이다. 어렸을 때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도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 상실을 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돕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문상객들이 관심을 끊고 식구들만 남게 되고, 아니면 이제 배우자 혼자만 남게 되고 자녀들이 다 바빠진 삶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는 사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애도로 상실로 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상실은 이제 현실이 되면서 배우자가 없음으로 쓰이는 경제적인 상실, 관계적인 상실, 두 번째 상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것이 애도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그런 고통의 부적응, 문제의 제기, 원망, 또 이런 것들이 전환점을 이루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치유 성장을 하는 과정까지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더 길게, 어떤 분은 좀 또 짧게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때로는 삶이 항상 연장되는 것은 아니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다면 죽음 끝에서 생각해 보는 인생은 인생을 값지게 한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어느 날 죽음을 직면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병원, 특별히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베드사이드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 이야기, 여러 기억들이 있지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네 마디는 네 마디가 아니고 세 마디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입니다. 그리고 네 마디는 서양에서는 용서해줘, forgiveness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결국 죽기 전에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면서 해가 뜨고 밝아지는 생명이 있고, 해가 지고 또 어두움이 찾아오면서 밤이 있으면서 죽음이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면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정리를 잘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미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종결을 해야 될 시간이라 마무리를 하는데 이미지로 배운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죽음이라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시체들을 묻을 곳이 없어서 동굴 깊은 곳에 안치를 하고 동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뭐 토목 기술이나 연장이 없었을 때이죠. 그래서 죽음과 동굴은 거의 비슷한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토목 기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니라 터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을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적절한 죽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터널 공법이 있듯이 죽음을 가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좋은 죽음에 대해서 4가지를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공법, 전문인의 도움이 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터널 공법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지는지 여러분이 드라이빙을 하면서 느끼시죠? 터널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잘 돼 있고 사태가 생길 때 탈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뛰든지 200m 이내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출구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삶, 죽음, 영성, 생사영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에 남는 내용이 되기를 바라고 삶 속에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운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